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한 분야의 어떤 획을 그은 분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왔는지를 묻는 시간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교육 시장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이 시장도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다양하게 급변하는 4차 산업 시대에 아이들 유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와 실제 그 한 축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그 회사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코딩아이두의 대표님 최종관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초등 영재 프리미엄 교육을 하고 있는 코딩아이두 대표 최종관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일단은 코딩아이두도 처음 들었고, 네. 그다음에 최종관이라는 사람도 거의 처음 들었지 싶은데요. 네네. 네, 본인을 좀 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필하고 소개하면서 확실하게 매력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연심의 브랜드쇼는 기본 질문 5가지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탤런트, 어떻게 이런 분야의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야에서 트레이닝, 어떤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 지존, 탑의 위치에 가시게 되었는지를 또 여쭙고 있죠. 그리고 토크,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타임, 시간을 견디는 건 어떻게 견뎌오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타이밍, 인생의 최고 절정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를 기본적으로 묻는 OT에 의해서 이 인터뷰 브랜드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최종관 대표님, 네. 요즘 좀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는데요.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근황은 이제 일요일까지 쉼 없이 지금 뛰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아무튼 우리나라 교육 시장에도 많은 여파를 많이 주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교육은 아이들은 꼭 해야 되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교육 시장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특히나 더 우리들의 해야 할 역할들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아교육 4차 혁명에 대한 부분에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적 트렌드를 좀 바꿔줄까. 그래서 아날로그 교육의 환경을 디지털 환경으로 바꿔주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목표로 세워서 또 세계적인 좋은 교구를 또 만나게 돼서 이제 그걸로 지금 전국 지사 개설 및 그다음에 해외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광고로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지 조금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딩아이두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다음에 아까 왜 디지털 교구 이렇게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연결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시장에서 한 25년 정도 종사했었고요. 25년 동안 있으면서 수학시장, 영어시장, 그다음에 유아시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국영수 시장에도 몸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온갖 시장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원래 또 이제 학부모 강의 중심을 좀 많이 해서 부모의 정보력이 아이의 미래다 주제로 해서 한 10만 명 정도 강의를 했었고요. 네. 전국에 한 팬클럽이 한 5,000명. 세보지는 않았지만. 공식인가요? 아닙니다. 4,500세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만큼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교육의 열정은 똑같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정말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꾸 전 세계적으로 4차 혁명 시대 하는데 저도 이 코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어가 되게 생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전에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이제 모블로라는 스마트 블록 교육을 보고 이제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됐죠.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그때 전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자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녁 때 박스도 좀 춥고요. 대리운전은 눈이 침침해서 아직 못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이제 교육의 시장이 급변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잘 돼야 초등 시장이 잘 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의 글로벌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수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의 모토도 아이는 갑자기 똑똑해지지 않는다. 명언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래서 갑자기 똑똑해지지 않는다. 밑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그걸 갖고 이제 부모의 역할은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가 무엇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찾아주는 것듯이, 이제는 좀 다양한 것을 아이들한테 인풋을 해서 아웃풋을 끌어주는 세대에 맞게 해주는데, 교육이 그걸 못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의 현실에서 가장 지금 시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코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코딩 교육이 정규 과정에 이제 녹여져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수업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전문화로 좀 키워주는데도 대단히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아들의 지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그런 창의 사고력적인 부분들이 거의 해외에서 들어온 교구 중심으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교구적 부분의 시대에 갖고 있는 정신은 그대로 받고, 이걸 디지털로 좀 바꿔주자, 도구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참에 이제 모블로라는 그 개발자를 만나게 돼서 이 교구를 한국에 저희가 좀 독점으로 이렇게 그 워크북까지 만들어서 4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대상은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코딩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재밌게 좀 아이들이 접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주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우리 최종관 대표님은 보통 이렇게 앞에 청중이 없으면 이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이야. 네. 기본 한 300명 이상 모아줘야 이게 말도 트이고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이걸 하려니까 이제 막 낯선 환경이 처음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도 이 디지털 환경이 낯설고 처음 하는 환경인 어떻게 극복해줘야 되는지 부분들을 아마 저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또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울 수 있겠구나. 생각한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릴수록 모두 모를 때 디지털 환경에 노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경험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초중고 전부 다 지금 줌으로 화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에 대한 그 아이들의 그 부분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어색해하고, 되게 낯설어하고 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새로운 교육 환경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최종관 대표님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과거를 잠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만난 인연이 제가 한 1999년도에 뵀으니까 지금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분을 만난 건 저의 첫 번째 멀쩡한 직업을 가졌을 때 만났던 분이에요. YBM 시사 학습지 교사였을 때 제일 1등 하는 그 지국의 지국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세상에 이렇게 커밍아웃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시거든요. 그래서 20년 사이 정말 그 학습지, 그다음에 그런 그 학습지라고 하죠, 보통. 그 시장에서는 그렇죠. 최종관 이 이름 석자를 모르면 다 간첩입니다. 거의 천상계에 계신 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그런
학습지 시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고 그런 시간 20년 이상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코딩과 연결된 영재 교육 시장까지 오게 됐는지 그 본인의 재능을 어떻게 발견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편안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년 전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길겠죠. 정말 어깨에 뽕 들어가고 막 갑자기. 저는 원래 이제 예술 쪽을 전공을 했고요. 예술 전공하고 나서 이제 교육 쪽에 또 뜻밖의 또 기회가 돼서 이제 발을 더디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전 이제 자폐아부터 영재까지 제가 이제 다 지도를 해봤는데요. 모든 부분의 아이들은 무죄다. 부모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아이는 자라나는구나에 대한 것을 현장을 통해서 되게 많이 습득을 했죠. 네. 그래서 어떤 집을 가면 정말 교육 환경이 잘 되어 있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뭐 방치라고는 좀 그렇지만 아이한테 모든 걸 맡기는 부모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그 교육 시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도 배워가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최선의 선생님으로 될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거의 기네스 신기록처럼 수천 명의 어린이가 저한테 들어왔었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 시장에 대한 그 본질은 부모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모님은 교육에 자녀 교육에는 아무튼 뭐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센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하나하나 이제 저도 영역 확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장에 처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시장으로 갔고. 재능. 예, 그죠? 재능 교육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영어사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에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오르다 코리아라는 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또 유치원 어린이집, 또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래서 또 독서 논술이라는 그걸 주관한 엘리메드라는 회사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변적으로 과목에 대한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접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한테 참 해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학부모 강의로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계몽하는 형태의 좀 강사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또 전달해 줄 게 필요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또 스카이캐슬 뭐 영화 드라마에서도 많이 선풍적 인기도 있었겠지만 또 코디 역할도 지금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참에 이제 우리나라는 여하튼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는 다 똑똑하게 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부분이 그런 부분을 뭐 선진국처럼 뒤에서 딱 이렇게 뒷받침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고 있던 시대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나 정부의 모든 정책의 방향이 4차 혁명. 그래서 2018년도 서울교육학회에서 세미나 때 가장 선두 주제가 4차 혁명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교육 혁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정규과정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학교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공교육에서 이제 접목이 되는 시장으로 가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참에 사람한테는 또 기회가 한 3번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만든 세계 최초 기술이 다 집합된 모블로라는 교구에 대한 부분을 우연치 않게 옛날에 시사영어사 쪽에서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을 통해서 뜬금없이 한 15년 만에 여기 조 대표님처럼 전화가 왔죠. 예, 그래서 코딩을 아시냐? 모른다. 그랬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코딩에 대한 부분은 정말 문외한이었었고요. 그래서 교구를 가져와서 한 30분 정도 봤습니다. 이제 보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그 교구의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교구였어요. 그래서 이 교구를 아이들한테 준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이 게임이나 아기 때부터 유튜브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교육으로 완전히 좀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모티브를 제가 갖고 바로 그 개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개발자를 만나서 모션블루 대표님을 만나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년 이상의 그 스토리를 짧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막 뭘 해야 될지 그렇죠. 그죠? 막 이렇게 이게 요약 정리가 되게 필요한데 코딩적 사고를 하면 그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중간중간 이렇게 점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라 듣고 있으면 알 듯, 모를 듯, 우리 최정관 대표님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래, 막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저도 중간에 이렇게 안 만난 시간이 거의 10몇 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는 이분의 지금 이 매력과 강점이 어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긴급하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스카이캐슬 코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스카이캐슬, 일단, 나를 믿고 따라라 이거잖아. 시키는 대로 하면 이제 원하는 데를 보내겠다 이건데 실제로 강남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남 코디의 입장으로 아이들 교육의 그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 팁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줘라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어떤 목표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분야는 또 예술성으로 또 그런 부분으로서 또 한국 최고의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는 그래서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난다고 하죠. 근데 제가 그동안 모든 경험을 보면 중학교 전까지에 대한 그 밑거름이 그 이유를 좌우하는데 한 7, 80%는 차지하더라.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예중 예고도 중학교 때부터 생기잖아요. 그것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만큼 초등학교까지에 대한 과정을 토대로 그것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각 분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스카이캐슬 코디라고 그래서 뭐 공부를 쪽으로 가는 아이를 갑자기 지방대 가는 애를 서울대를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일은 하늘이 둘 중 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미술 못 그린 애를 갑자기 미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그 대신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도 뭐 수십 가지 또는 많게는 수백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분석화해서 그 아이에 맞는 부분으로 좀 연출해주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그 방향성 제시는 좀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가장 핵심적 부분은 저도 이 중고등학생을 코디를 하다 보니까 밑에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에서 잡아주기가 너무 힘들구나. 예, 그래서 차라리 밑에 교육의 모든 것을 좀 전력 투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 강의를 다니는 부분들도 유초등에 대한 부분에 가장 필요한 교육 3대 언어, 사고력, 예체능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좀 더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얘기하라는데 지금 1가지 얘기했는데 다 녹여내신 거 네, 맞죠? 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본인 자녀를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보낸 사례로 아마 이게 강의할 때마다 많이 사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또 자칫 들으시면 자랑한다. 원래 이 방송이 자랑거리가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거라 마음껏 자랑하셔도 돼요.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미대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는 이제 영재고를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는 둘째는 수학영재. 첫째는 수학하고 관계가 없는 예체능 분야를 갔습니다. 엄마는 갔죠? 예. 근데? 예, 엄마는 갔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다뤘으면 저도 그게 이해가 될 텐데 엄마는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6살 때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소질이 있구나. 이거에 대한 것을 발견을 해서 이제 그쪽에 대한 방향성으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재고를 가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됐고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 과정들은 엄청났죠.
저도 이제 목동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강남에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이 엄마랑 저랑, 대치동으로, 한 5년을 날렸습니다. 네. 노력이 필요했네요. 네, 그렇죠.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듯이. 근데 이건 이제 아이가 받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가 받아주면 가는 거고요. 아이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회적으로 다시 또 선호를 해서 아이에 맞는 부분으로 다시 재컨설팅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또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적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게 아무래도 둘째 아이보다는 또 소질이 미술적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또 미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임용고시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만나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좀 꼼꼼히 찾아주시고 인풋을 해주시는 게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20년 전부터 계속 교육 시장에 그것도 퍼스널 교육 시장이죠. 네. 1대1로 만나는 교육 시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학부모들과 만나고 아이들과 만나면서 축적된 그런 데이터가 컴퓨팅적인 어떤 요소와 만나서 지금 가장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어떤 교육시장의 그 교구 시장과 연결해서 새로운 교육의 이 아이콘이라고 할 만한 그 방법들을 지금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전달을 하는데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 아까는 스카이캐슬의 코디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여쭤봤다면 이제 계속 중간중간 나왔던 단어가 코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의 코딩이 네, 5학년부터 이제 전공이라고 하는데 또 들리는 얘기는 코포자, 코딩 포기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지금 이 바깥에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코딩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실제 그런 코딩을 통해 우리의 유치원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이 코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세대들은 디지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코딩에 대한 부분 하면은 되게 낯설었고. 어렵죠. C 언어 막 그렇죠. 포기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그렇죠. 전공 자들만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졌던 게 실질적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디지털 아닌 게 없죠. 예, 이제 모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딩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정립하기 위해서 제 이제 아는 지인의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물었죠. 코딩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언어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컴퓨터 쪽은 6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6살에 맞게 좀 설명을 해줘봐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한참 웃으면서 그래도 교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아니 한 1분 정도 텀을 두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형님 6살이죠? 그래서 네 6살이다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컴퓨터에다 명령을 내리는 거. 그런데 컴퓨터는 사람 말 못 알아듣으니까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바꿔주는 거. 오, 되게 명료하네요. 네. 네. 이렇게 들으니까 귀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또 응용해서 아이들한테 미국 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듣지. 그럼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해주듯이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바꿔주는 걸 코딩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들도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코프자들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본격적으로 막 생길까?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언어는 어렵습니다. 전공자들조차도 밤을 새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짜낼 상황 정도까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디지털에 대한 부분에 제품마다 C 언어가 다 틀리고 구성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C 언어 자체도 또 다 틀릴 수밖에 없죠. 네. 여기엔 수학적 공식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알고리즘적 부분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코딩 교육이 초등학교에 전교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코딩 학원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또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잖아요. 초등학교 1997년도에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으로 내려왔을 때 그랬습니다. 뭔 애기가 한국말도 아직 못하는데 영어냐. 그렇죠. 이런 시장의 반응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5, 6세한테 너 영어 하니? 물어보면 간첩 소리 들어요. 3살부터 하죠. 네,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다가 잘 붙이죠. 너 영어 잘하니?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에서 이것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시대적 부분에서 지리산에 있거나 섬에 있는 아이도 이젠 뭘 해라? 디지털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배워라. 이게 이제 공교육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딩 학원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자칫 어떻게 보면 코딩은 창의 사고력에 대한 부분을 디지털적 창의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더 큰 건데 언어적 요소에다가 지도하는 그런 학원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렵죠. 그러니까는 나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할래. 그래서 아이들이 코딩을 포기하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시작도 별로 안 했는데 벌써 코포자가 생겼. 그죠. 뭘 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접목시키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코딩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나만의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창의 사고력에 대한 바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은 뭐 계획 순서 이걸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끓이는 라면의 알고리즘하고 셰프가 끓이는 라면의 알고리즘은 틀리겠죠. 셰프겠죠. 네, 셰프. 네, 셰프가 아니라. 네. 그렇죠. 팔리는 레시피랑 네. 그냥 막 다 집어넣고 하는 레시피랑은 다를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들으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순서의 문제이구나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될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코딩에 필요한 이 6가지 공식을 알려주실 예정인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라면 셰프의 라면과 나의 라면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이런 거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라면에 대한 끓이는 방법이 틀리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은 처음에 물을 끓이고 두 번째 뭐예요? 라면 넣고 그다음에 세 번째 스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라면을 끓이고요. 셰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양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물을 끓이고 두 번째 스프를 넣고 세 번째 라면을 넣고 뭐 계란 넣고 파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끓이는 라면과 셰프가 끓이는 라면에 대한 알고리즘이 다르다 보니까 셰프에 대한 부분들은 돈 주고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먹어주면 고맙고 이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알고리즘적인 부분에 대한 사고부터가 디지털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걸 확장을 해주자. 그러니까는 이 디지털에 대한 모든 부분의 알고리즘은 순차, 반복, 조건, 선택, 함수, 변수, 이벤트 뭐 이런 형태로 알고리즘에 대한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또 살짝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쉽게 제가 그렇죠. 쉽게 풀어주셔야죠. 이런 거죠. 자판기예요. 한 예를 들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죠? 버튼 돈 넣어야죠. 돈을 넣는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자판기 불 들으면 눌러야죠. 원하는 제품을 누른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또록 떨어집니다. 줍는다. 그렇죠. 네 번째? 잔돈을 뺀다. 그렇죠. 잔돈을 안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발로 예를 들어서 찬다. 아니요. 1,000원을 넣고 1,000원짜리를 빼면 네. 잔돈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0원을 넣고 800원을 넣으면 200원이 나와야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판기에는 대입적 상황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부터 뭐뭐뭘 하라는 순차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순서를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또 조건이 들어가 있겠죠. 800원짜리를 꺼내면 1,000원을 넣었으면 200원을 남겨줘라. 그렇게 조건. 그렇게 해서 이 자판기에 대한 디지털적 알고리즘에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처음에 순차, 그다음에 조건, 대입, 이제 이런 요소들. 대입은 뭐죠? 대입은 800을 누르면 8번짜리가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넣은 인풋이 결과로 나오게. 그렇죠. 요거 대입하면 이렇게 정확한 나오게. 거죠. 이게 엘리베이터를 말하면 5층을 누르면 5층을 올라가야죠. 이건 정확한 이제 이걸 대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대입이라고. 이제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아까 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랬을 때
800원이다. 그러면 200원을 남겨 또 줘야죠. 그렇죠. 네, 그럼 남겨줘라. 이런 조건적 요소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쉬운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작 원리로 보면은 쉬워요. 근데 이것을 많이 C 언어나 컴퓨터 언어로 접근하면 어렵겠죠. 네. 수학적 공식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버튼 눌러야죠. 네, 두 번째 열리겠죠. 세 번째 만약에 해당층 누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가만 놔두면 3초에 닫히고 클로즈 누르면 바로 닫히죠. 그러네. 이건 네. 뭐예요? 이것도 이제 조건이죠. 조건. 네. 그 다음에 이제 3층을 누르는 부분은 3층을 올라가야죠. 네. 이건 또 대입입니다. 그렇지. 누른 대로 가야 액션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저희가 여기에 그거까지는 카운트가 해봤어. 돼 있는 건 순차야. 1, 2, 3, 4 이렇게. 예. 눌러라, 열려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닫힌다. 3초 후에 바로 누르면 바로 닫히고 3초에 닫힌다. 그 다음에 해당층 올라간다. 열린다. 이게 엘리베이터에 대한 알고리즘이겠죠. 점점 제가 또 네. 이게 사물을 볼 때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봤는데 네. 이게 작동하는 원리를 그렇죠. 생각하게 되네요. 네네네. 그래서 전에 얘기하실 때 그 얘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 코딩은 생각을 끌어내는 기술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세 가지 조건 공식으로 끌어냈거든요. 네네. 순차와 조건, 대입 여기 네. 그럼 다음 버전 또 들어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봇한테 63빌딩을 계단으로 올라가라. 로봇한테. 예, 그렇게 명령 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로봇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바보다 보니까 사람이 명령한 대로밖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 최첨단 시대에 바보라고 표현하시고. 이제 아직까지는 인간이 명령을 내린 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아직은 빅데이터적인 부분은 많아도 떨어지는 명령을 거지. 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로봇한테 걸어가 있는 데가 뛰어가요. 그럼 고장 난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코딩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고쳐야죠. 이건 고쳐야 될 일이고. 네. 앉아라 했는데 서 있어요. 그럼 고장 난 거죠. 그렇지. TV를 켰는데 안 켜져요. 고장 난 거죠. 고장 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디지털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걸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의 핵심 교육은 또 질문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AI라고 해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육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질문력. 네. 그걸 보고 평가의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질문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AI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친구는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을 주는가는 이제 인간이 질문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되게 명료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라고 하는 건 컴퓨터야. 네. 컴퓨터는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방대한 지식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 질문에 맞는 애들을 잡아오거나 그렇죠.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이걸 지금 다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 코딩이라는 이 기술을 그럼 아까처럼 왜 국가는 5학년부터 하는데 왜 굳이 유치원 때부터 이 코딩과 연관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코딩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가 알아듣는 그런 언어적 부분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을 갖고 놀아야 컴퓨팅적 사고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건 뭐 이제 시대적 상황을 제가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 오늘 신발 가게를 갔어요. 네. 근데 하나는 뒤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불이 안 들어요. 아이들은 어떤 걸 사달라 올까요? 당연히 불 들어오는 거 그렇죠. 사겠죠. 비싸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엄마는 비싸니까 어제 생일 지났는데 다음 생일 돌아오면 사줄게 이래요. 그래서 애가 됐거든요 이럽니다. 농담이고요. 두 번째는 또 강아지가 하나는 움직여요. 하나는 안 움직입니다. 그럼 아이는 움직이는 걸 사달라고 하겠죠.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아이는 전 세계 어린이들은 디지털을 싫어하는 애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예. 움직이는 게 좋고 불 들어오는 게 좋고 디지털적 요소가 들어있는 부분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신 가격이 좀 비싸지겠죠. 아날로그보다는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컴퓨터도 우리 세대 때 노트북을 갖고 있는 친구는 정말 잘 사는 애 아니고는. 아, 그렇죠. 예, 꿈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학생 중에 노트북 안 갖고 있는 친구 없죠. 2개씩 갖고 있죠. 예. 그럼 뭐냐면 지금 만약 레포트를 종이로 써서 보면 교수님한테 혼날까요? 눈도 침침한데 왜 이런 걸 줬니? 예, 전부 다 메일로 보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산이 계산기가 나오면서 없어졌듯이 예, 아날로그가 갖고 있는 정신은 그대로 가져오고 이제 디지털화 되는 것은 시대적 어쩔 수 없는 예, 필연적인 요소인데요. 이 코딩에 대한 부분의 핵심적 가치는 그것 같아요. 인간의 편리함. 예, 모든 디지털은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인간의 불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계속 진화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인간의 편리함에다가 기준을 두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도 인간의 편리함. 예, 뭐 어떤 것든 인간의 편리함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제는 그 세상과 같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세미나에서 5년 후의 세상은 나는 모른다 이러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폰이 나올지도 몰랐고, 네. 예, 그죠? 지금의 세상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죠. 컴퓨터를 만져본 아이가 나중에 가서 컴퓨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개발자도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냐면 빌 게이츠가 지금 나이가 거의 70 정도 이상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13살 때 부모님이 컴퓨터를 접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놀면서 우리 때는 그때 한 1960년대 됐겠죠? 안 태어나서 모르겠어요. 예, 아, 그러거든요. 컴퓨터에 상상도 못할 때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놀았다. 예, 환경 속에 있었다. 접했다.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뭐 주크버거부터 전부 다 구글부터 대표 CEO들 전부 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했다? 디지털하고 친해졌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네. 요즘은 태어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스마트폰 하면 되지 굳이 이거 이래도 디지털 환경이라고 생각하잖아. 계속 온라인에서 네. 놀고 게임하고 그러면 유아들은 이거면 충분한 게 아닌가요? 아, 좋은 질문 하셨네요. 자, 유아는 오감 발달에 대한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뇌가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여기에는 교육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줬을 때 그 아이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적에 녹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성이 뭐냐면 외국은 보통 이제 선진국들은 아이들은 거의 게임을 안 해요. 성인들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은 초등학생이 지금 언론에 발표된 바로는 초등학교 3명 4학년이 초등학교 3명 중에 1명이 게임 중독입니다. 예. 근데 그 게임 중독을 누가 시켰냐? 부모가 시켰죠. 아기 때부터. 예. 식당 가도 틀어줬고 집에서도 틀어주고 게임이나 유튜브 그래야 조용하니까. 예. 그런 환경을 하다 보니까 그건 맞아요. 아이한테는 그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시대적으로 맞고 너무 뭐가 되냐면 확장적이고 너무 재밌고 재밌죠. 속도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건 아이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외국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 25년, 이스라엘은 25년 전부터 코딩 교육이 5세부터 실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도 5년 전 이상, 다 5년, 10년 사이에 전부 다 세계적인 선진국에 대한 부분들은 코딩 교육이 5세부터 이상 실시가 됐습니다. 북한은 코딩 대회에서 17번을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커가 가장 많은 나라가 또 북한이라고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영국은 초등학교 때까지 의무 코딩 교육 시간이 117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플을 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대학생들이 다 짤 수 있을까요? 뭐 거기에도 좀 의문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유아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오감 발달이나 모든 부분의 발달을
지금까지는 아날로그가 그 교육을 책임져 왔다면, 그렇죠. 생각을 통해 외워서 그걸 해결했다면 이제는 디지털로 그 교구에 대한 부분으로 아이들이 체험하고 활동하게 해서 그 디지털의 관심도를 흥미로 이끌어줘서 그 아이들이 디지털 세계에 대한 알고리즘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초등, 중등에서 확장해주는 이런 형태의 밑거름 교육이 없이 위에 바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죠. 한글을 모르는 아이한테 글짓기를 해오라는 거 똑같습니다. 표현이 아주 적확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듣지 못하는 애한테 영어로 말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공포가 그러니까, 생기니까 그렇죠. 포기하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또 코딩에 대한 교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제가 알기로 한 90% 이상이 수입품이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보다는 완구형 형태가 많습니다. 완구는 장난감인 거죠. 그렇죠. 디지털적인, 그러니까 미루를 찾으러 간다든지, 미루 찾기라든지 이렇게 좀 간단한 수행을 하는 형태.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주체적 부분을 좀 보고 그런 부분으로 흥미를 갖게 한 뒤에 이제 좀 더 아두이노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시연을 짜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확장까지 시켜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막 동전의 양면성처럼 코딩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어렵다. 우리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적 부분에 대한 변화를 좀 주기가 좀 낯설었고 많이들 좀 이렇게 선택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은 37개의 영역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우리 레고 가지고 놀듯이 그냥 아이들은 그 교구를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놀고 나서 딱 어느 한 그 마지막 장에 뭘 누르면 디지털 화면상에 얘가 여기에다가 코딩해 놓은 방식이 코딩으로 입력이 돼서 글짓기도 되고 음악도 되고 그다음에 미술, 수학, 별게 과학.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 무너뜨리 게임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아이는 분명히 놀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저쪽에 이 명령이 내려졌는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노는 거와 지도가 하나로 융합된 대한민국을 넘어선 전 세계 최초의 이런 교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단일 제품으로 유아 교구 이 단일 제품은 14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은 세계 최초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블럭을 통해서 이 블럭은 의학적으로 시각적인 거와 그다음에 오감에 대한 이 조작의 손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일체되는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뇌 발달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블럭을 통으로 해서 이제 공간 지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또 이 교육의 핵심적 부분의 밑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지각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형태처럼 그래서 이제 공간 지각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미술적 영역, 음악 영역에서 37가지 영역을 이 블럭으로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것을 저는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살아오면서 최초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점점 지금 끝날 때 되니까 막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 말도 이제 풀리셔가지고 네네. 되게 자연스러워지셨는데 좀 있으면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저런 교구 우리 아이들도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 저걸 어디서 사는 건지 어디다 신청을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또 이스라엘 창의 사고력 을 연구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또 워크북에 대한 부분도 한 5년 과정으로 세팅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넣어주자. 그래서 가든의 다중이론에 대한 부분처럼 어떤 영역이든지 아이가 접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교구에 대한 것을 교육을 업그레이드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국에 저희가 지사가 한 40개 정도 최단기간에 지금 생성된 겁니다. 지난번 들었을 때 30개였는데 고새 10개가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40개에 있어서 그 지사에서는 이제 본사 홈페이지나 이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 지사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 아이가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의 환경도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체험도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뭐를 검색하면 될까요? 코딩 아이도 치시면 되죠. 네이버에 코딩 아이도를 검색하시면 이제 아마 대표 또는 연락처나 지사가 나오겠죠? 네네. 또는 유튜브에 모블로 모바일과 블럭의 준말이에요. 모블로. 네, 모블로를 치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이건 이제 EBS 교육방송하고 제휴가 돼 있고 설교대 영재원에서도 겨울방학 캠프로 활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원들이 지금 시연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하고 창의력은 틀린 것 같아요. 상상력과 창의력은 다르다. 네. 이제 상상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희는 없는 걸 막 상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랬던 거고요. 네. 이제 창의력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는 딱 두 가지로 형성이 된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배경 지식 플러스 체험한 거다. 그냥 창의적이 되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배경 지식과 경험, 체험, 체험, 경험 이게 붙으면 이게 창의력이 된다. 네. 그걸 가지고만이 창의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느 영역에서 창의 사고력이라는 말을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진 아이가 대우받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건 인공지능에 이제 차고 차야. 나만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아이가 대우받는 세상. 그렇다 보니까 이 창의력은 배경지식 플러스 체험한 걸로만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감을 가지고 논 아이가 화가 될 확률이 높고요. 물에 가 있는 아이가 수영 선수가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겠죠. 예, 공을 갖고 노는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될 확률이 높겠죠. 환경을 뭐를 그렇죠. 아이한테 던져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의 직업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환경이 만들어지는 체험을 통해야만이 그 아이가 그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을 갖고 놀아야 아이가 디지털적인 컴퓨팅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모블로 교육을 통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공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근데 거기에서 어른도 생각하지 못할 선셋이한 답이 나왔죠. 이 모블로 교육은 악기도 한 16가지 정도를 연주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에 저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디지털은 소리가 난다. 악기만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냉장고도 문을 열면 소리가 나고 소리 그렇죠? 없이 열리는데. 아니요. 열려 있으면 삥삐삐 소리 나죠. 좀 오랜 시간 지나면. 그렇죠. 예. 전기밥솥도 다 됐어요. 이러고요. 그렇죠. 예. 초인종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예. 디지털은 소리가 거의 다 나죠. 그랬을 때 제가 이 소리 나는 이 모블로 교구를 손에다 쥐어주면서 너는 이 소리 나는 센서가 있으면 어디다가 쓸래 물어봤죠. 소름 끼친 대답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창문에다 붙인대요. 창문에다? 네. 그래서 왜 붙이냐고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많으면 소리가 났으면 좋겠대요. 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메모를 했어요. 돈 벌면 제가 그걸 만들려고. 특허. 네. 7살짜리는 의자 뒤에다 붙인대요. 의자 뒤에. 예. 왜 그랬더니 의자를 뺄 때마다 소리가 나서 동생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매일 빼다가 애를 저기에 네, 눌렀군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아이디어죠. 초등학교 4학년은 생각지 못할 답이 나왔어요. 지금 진공청소기 있죠. 네. 거기다가 자석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걸 밑에다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바늘이나 이런 게 했으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나중에 엄마가 쓰레기 볼 때 손을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디지털 환경을 줬더니 어른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른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창의 사고력적인 부분이 체험을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요. 이걸 만약에 아이들한테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창의 사고력은 아까 말씀드린 배경 지식 플러스 체험이잖아요. 여기는 단서가 붙어요. 뭐가 있으면 재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재밌어야 체험하지. 문제 해결력이 생겨요. 아, 네. 그리고 또 집중력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뭐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엔 단서가 뭐가 붙냐면 자존감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요. 미술을 좋아하는 애가 미술에다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고요. 수영을 잘하는 애는 수영에다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라이프,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아이들의 생각,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그 밑거름적인 교육이 시대적 상황에도 맞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제2의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나오지 말란 법 없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말란 법이 없고 IQ가 300으로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IQ 100을 만나면 100으로 크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가능성이 있다. 단지 국가와 사회와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한테 환경을 깔아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열하고 교육 환경은 다르다. 오늘의 정말 이 주옥 같은 명언 중에 정말 마지막 클로징을 장식할 만한 말이네요. 교육열과 교육 환경은 다르다. 마음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디지털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실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아이를 디지털 세상에서 진짜 인재로 만드는 거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무튼 뭐 많이 코딩 아이도 지켜봐 주시고요. 아직요? 네. 아직 벌써 왜 이러세요? 여기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벌써 51분을 방송을 했습니다. 네. 끝날 때 되니까 한 10분 정도가 지금 라이브를 듣고 계세요. 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김하진 아나운서님이 본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 못 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게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은 못 듣지만 앞으로 듣고 이제 이 방송을 듣게 되시겠죠. 그럼 이 미래에 이 영재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전해주시죠. 이제 부모가 아는 만큼 아이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볼 때 교육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기 교육입니다.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에 맞는 교육을 넣어줬을 때 그걸 밟고 아이들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녹는 눈과 쌓이는 눈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든 눈은 처음에 내리면 녹죠. 없어지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눈이 안 내린 게 아니라 그 내리는 눈이 아스팔트를 차갑게 해줬기 때문에 다음 눈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 녹는 눈의 그 시기를 언제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쌓이는 눈에 대한 깊이는 다르겠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강인 같이 6살 때 축구 교실 보내서 그렇죠? 예. 거기서 축구의 재질을 찾아준 아이는 최연소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MVP를 받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김연아도 유아 때 어머님이 아이스링크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됐고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녹는 눈을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만들어준다고 하면 과연 중학교 때부터 쌓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녹는 눈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펼치시고 우리 아이가 무엇에 대한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무튼 초등학교 최소한 5, 6학년까지는 찾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하시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의 페이스북. 네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녀 교육의 상황을 말씀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갑자기 광고 방송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막 바꿨거든요. 어떤 식으로. 근데 그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시는 그 맥락이 계속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나오시는 걸 보면 제가 이 코딩을 잘한 것 같아요. 누르면 나온다. 네. 그다음에 조건을 걸면 그에 나온다. 합당하게 나온다. 지금 이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키우는 핵심은 살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어떤 문제 이걸 넘어서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까를 고민하는 우리 아이들로 키우신다면 디지털 세상에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서 사는 그렇죠. 그런 인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해 주시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아무튼 오늘 저는 어차피 이게 오프라인 강의로 많이 하는 강사 출신인데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처음이라 낯설고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용적인 부분에서 핵심적인 요소만 간추려서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서 다시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코딩 아이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이렇게 한 분야에서 본인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그 고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을 통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를 계속 묻는 방송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의 브랜드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